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가장 큰 숫자가 실수였지만 여기에 어떤 수가 더 추가되면서 더 넓은 숫자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숫자는 전부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고등학교에서 다루게 될 실수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실수를 구성하는 숫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시면 우리가 가장 크게 알고 있는 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어떤 숫자들로 크게 구분이 되냐면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집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는 기준은 유리수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숫자들을 유리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0. 얼마 얼마 이런 애들도 물론 유리수죠. 그러니까 10분의 1 같은 건 어떤 식으로 0점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질 수 있는 애들은 유리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분수가 아닌 숫자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숫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 하면, 분모가 1인 숫자는 결국에 분모의 1인 건 2를 생략하면 그냥 이런 식의 자연수나 이런 식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라는 건 크게 보면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선 유리수를 살펴보자면 그 안에 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정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깨끗하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 정수와, 그렇지 않아서 지저분하게 점 얼마 얼마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분수나 소수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어떤 숫자들이 있냐면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한소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집합에서 유한집합이라는 거 배웠었죠? 그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유한소수라는 건 소수 0. 얼마 이렇게 적기는 적는데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끝나는 숫자 0.3, 0.5, 0.123 이런 식으로 끝나는 숫자들을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하고, 그 유한소수는 이제 유리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유리수에서 조금 특별한 아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순한소수라는 게 있는데, 순한소수란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아랫줄에 무한소수가 보이죠. 순한소수라는 건 뭐냐면 무한소수의 일종이기는 한데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수로 이제 분류가 되는 수인데, 순한소수는 어떤 숫자냐면 0.3333 땡땡땡,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땡땡땡은 계속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0.3333 이 3이 끝도 없이 계속 가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서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끊어서 쓸 수는 없지만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된다는 규칙이 있네요. 그러면 요 아이는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데, 순한소수는 이 아이는 0.3 여기다 점을 땡 찍어주면 이거랑 이 아이랑 같은 표현이 되고, 요 아이는 또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이 찍혀 있는 만큼 9를 쓰고 3을 쓰고 해서 결국에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바로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0.2 땡 이렇게 돼 있는 수는 요것처럼 숫자 표현을 바꿔보자면 2가 계속 나오는 숫자인데 그걸 계속 무한정 쓸 수 없으니까 여기 뒷부분을 생략하고 여기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 2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점을 써줍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가기는 가지만 끝도 없이, 유한소수라는 건 끝이 있는 소수, 순한소수는 끝은 없어요. 하지만 끝이 없지만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해지는 무한소수를 순한소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라는 건 뭐냐면 분수로 표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한히 가는 수, 끝도 없이 계속 가는데 그게 어떤 일정한 규칙도 없어서 그냥 지저분하게 늘어지는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2 우리가 보통 소수 부분은 이걸 근사치로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해주지만, 이 루트 2라는 거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고 그런 사이에 들어가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걸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루트라는 거 기호를 사용해서 그냥 이 루트 2라는 무리수를 표현하게 되고, 이 파이라는 거 원주율에서 나오는 파이 3.14라고 우리가 외우고는 있지만 사실은 3.14라는 건 대충 그 정도 되는 숫자라는 거지, 여기 뒤에 저도 외우기 힘들 만큼 많은 이 뒤에 끝도 없이 가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우리가 다루게 될 실수라는 건
그 안에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 유리수 안에는 깨끗하게 표현이 되는 수, 그렇지 않은 수가 있다. 그럼 깨끗하게 표현되는 이 정수에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가 있고 그걸 가르는 기준 0이 중간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양의 정수는 그걸 우리가 쉽게 자연수라고 얘기해서 1, 2, 3, 4 이런 숫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음의 부호가 붙어있는 아이는 음의 정수. 그래서 요 아이가 정수.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소수기는 하지만 끝이 있는 유한소수는 유리수다. 그 다음에 끝도 없이 계속 가지만 어떤 규칙성 가지는 숫자, 순환소수는 마찬가지로 유리수,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저분하게 계속 가면서 어떤 규칙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일정한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이러한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가는 이 무한소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그림이 살짝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쉽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크게 보면 실수가 있고 실수 안에 누가 있다? 유리수가 있다. 유리수 안엔 누가 있다? 정수.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숫자가 있다. 정수 안엔 또 누가 있다? 자연수라는 집합이 있다. 그러면 무리수는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무리수라는 건 유리수가 아닌 수,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기 때문에 유리수의 바깥쪽, 요 바깥쪽에 존재하는 게 이제 무리수가 되는데요. 요 그림을 조금 우리가 느낌이 편하게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딱 반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수를 딱 나눠서 이쪽은 유리수편, 이쪽은 무리수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수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수도 없고 겹치는 건 아니죠. 그냥 둘이 딱 나눠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수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아이도 없고 유리수도 아니고 무리수도 아닌 아이도 없는, 그래서 유리수가 무리수가 다 꽉 합쳐지면 그게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리수 안에 여기서 존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수나 자연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물론 이 그림이 맞지만 우리가 느낌으로는 요걸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유리수, 무리수가 합쳐서 실수가 된다.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겹치는 부분은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건 요 정도로 이제 숫자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수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나올 건데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미 숫자 갖고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특별하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닫혀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특별히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요. 그러면 닫혀 있다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닫혀 있다. 예, 지금 집에서 방에서 이 수업을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문이 닫혀 있나요? 예. 닫혀 있나? 닫혀 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닫혀 있다라는 얘기는 뭐 문이 닫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 수학에서 여기서 나오는 닫혀 있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쉽게 생각해서 계산 결과가 다시 내가 선택했던 그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때 닫혀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면 우리 2 더하기 3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는 조금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 자연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2나 3은 자연수예요. 자연수라는 아이들끼리 어떤 계산을 한다? 덧셈이라는 계산을 해봤다. 그러면 그 덧셈이라는 계산을 해봤더니 덧셈에 다시 그 결과, 계산한 결과도 5도 또 누가 되죠? 그렇죠. 자연수죠. 그러면 자연수하고 자연수끼리는 더해주면 결과도 자연수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한다? 자연수라는 아이는, 자연수라는 집합은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하여 닫혀 있다라는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 그럼 얼마죠? 예, 15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누구? 자연수끼리 곱셈을 해봤다. 자연수끼리 곱셈을 해봤더니 그 숫자도 또 누가 나온다? 자연수가 나온다. 그러면 자연수라는 집합은 곱셈에 대해 어떻다? 닫혀있다. 그러면 제가 닫혀있는 경우 숫자들만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8. 그러면 이제 음수를 가지고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확장을 시켰으니까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고, 조금 더 넓히면 정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수끼리 더했더니 그 결과도 뭐가 나온다? 정수가 나온다. 그러면 정수라는 아이는 뭐에 대하여? 덧셈에 대하여 어떻다? 닫혀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닫혀있다는 것 말고 안 닫혀있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지금 덧셈을 이제 계속 해봤는데 덧셈 말고 뺄셈도 있을 수 있겠죠. 2하고 3이라는 자연수가 있는데 걔네들을 뺐어요. 그러면 2에서 3을 빼면 얼마? 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2하고 3은 자연수. 자연수라는 숫자를 갖고 두 개를 가져와서 어떤 계산을 해봤다? 뺄셈이라는 계산을 해봤다. 뺄셈이라는 계산을 해봤더니 그 결과는 자연수다 아니다? 자연수가 아닌 게 나왔네요. 자연수가 아니고 뭐 쉽게 얘기하자면 정수, 음수가 나와버렸죠. 자연수에는 음수가 없는데 음수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자연수라는 애는 뺄셈에 대해 닫혀있다? 그렇죠. 아니죠. 얘는 닫혀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곱셈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2하고 3분의 1하고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 조금 넓혀보자면 정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유리수. 그럼 정수는 당연히 이제 유리수에 포함되니까 유리수끼리 뭐 해준다? 곱해준다. 유리수끼리 곱셈을 해주면 그 결과 뭐가 나온다? 3분의 2라는 또 뭐가 나온다? 유리수가 나온다. 그러면 유리수는 곱셈에 대해 어떻다? 닫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 2하고 3이라는 자연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누기를 해볼게요. 2 나누기 3. 자연수를 가지고 뭘 해본다? 자연수끼리 나눗셈을 해본다. 자연수끼리 나눗셈을 하면 이 아이는 3분의 2인데 3분의 2는 우리가 자연수 상태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러면 자연수끼리 나눗셈을 하면 그 결과는 자연수가 아닌 걸로 나오네요. 그러면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아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자연수라는 집합은 어떤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냐면 우리 자연수 쉽게 생각하면 1, 2, 3, 4, 5, 6, 7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더하면 그보다 더 큰 자연수들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자연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습니다. 그럼 뺄셈을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작은 거에서 큰 수를 빼게 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연수 안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수는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뺄셈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 많이 더하는 것 같은 게 바로 곱셈이 되죠. 2 더하기 2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3은 6 이런 식으로 자연수끼리 곱하면 더 큰 자연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곱셈도 가능하다. 그런데 나눗셈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연수끼리 나눴을 때 약분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분모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나눗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덧셈과 곱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수보다 조금 더 큰 숫자의 집합이 정수죠. 그럼 정수는 음수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덧셈도 되고 자연수에서 안 됐던 누구까지 가능해진다? 뺄셈까지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곱셈도 당연히 양수, 음수 다 갖고 있으니까 되고 하지만 정수에는 어떤 수가 없다? 분수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나눗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리수. 유리수는 자연수나 정수에 비해 부호도 갖고 있고 정수가 부호가 있었기 때문에 유리수는 정수를 더 포함하는 더 큰 수기 때문에 부호가 있죠. 음수도 있고 게다가 분수로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덧셈, 뺄셈, 곱셈 누구까지 가능하다? 나눗셈까지 가능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조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닫혀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꼭 얘기해 줘야 되냐면 나눈다. 수학에서 우리가 나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0으로 나누는 건 제외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0으로 나누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수는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즉 사칙 연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모조리 다 닫혀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리수. 무리수는 어떤 걸 예를 들어 보면 되냐면 안 되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주시면 훨씬 간단해지는데요. 덧셈을 한번 볼게요. 덧셈.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어떻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무리수 더하면 무리수가 나올 것 같지만 무리수 루트 2와 무리수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뭐가 되나요? 0이 되죠. 그러면 무리수끼리 더했지만 0이라는 유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게 됩니다. 뺄셈은 그럼 어떨까? 뺄셈. 마찬가지로 루트 2와 루트 2라는 숫자 사이를 빼주기로 합니다. 그럼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는 거니까 얘도 0이라서 또 유리수죠. 그러면 무리수가 아닌 결과가 나왔으니까 뺄셈 안 됩니다.
곱셈을 보실게요. 그럼 곱셈 계속 뭐 비슷하네요. 루트 2랑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끼리 두 번 곱해지면 제곱해주면서 루트 밖으로 나오면 2라는 유리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무리수끼리 계산해서 무리수끼리 곱하기를 했는데 무리수 아닌 게 나왔으니까 곱셈에 대해 닫혀있지 않다. 나눗셈도 마찬가지겠네요. 루트 2와 루트 2를 나눠주면 얼마? 네, 그렇죠. 1이 되겠죠. 그러면 1이라는 유리수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나눗셈에 대해 닫혀있지 않다. 그래서 얘네들이 딱 비교가 되네요. 유리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개 다 된다. 무리수는 4개 다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은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실수. 실수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숫자들을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해도 실수, 빼도 실수, 곱해도 실수, 나눠도 실수. 나누는 건 다 당연히 뭘로 나누는 거? 0으로 나누는 건 다 제외한다라는 전제 하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가지고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주면 그 결과가 그 계산 결과도 다시 그 집합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연산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연산의 법칙에는 뭐 어떤 법칙이 나오냐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나오는데요.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은 우리 지난 시간에 집합에서도 다 다뤄봤던 성질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면 교환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바꿔주는 게 교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2 더하기 3을 해주는 거나 3 더하기 2 해주는 거나 어떻다? 같다. 그래서 실수에서는 덧셈에서는 자리를 바꿔도 그 계산 결과가 같고 2 곱하기 3을 해주나 3 곱하기 2를 해주나 서로 결과가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덧셈이나 이제 이렇게 곱셈 아이들에 대해서 자리를 바꿔줘도,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나 예를 든 건데 교환 법칙이란 건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아이와 뒤에 있는 아이를 이 가운데 있는 기호, 이게 뭐 집합일 경우에 합집합이나 교집합이 될 수도 있고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식으로 어떤 계산 부호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호들을 기준으로 서로 자리를 바꿨는데도 그 결과가 똑같다. 아, 그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안 되는 것도 있나요?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2 나누기 3 한 거랑 3 나누기 2 한 거는 나누기라는 기호를 기준으로 서로 자리를 바꿨을 때 결과가 다른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그냥 조금 뭐 통틀어서 표현하는 게 예를 들어서 A 동그라미 B랑 B 동그라미 A랑 같다라고 해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동그라미라는 기호는 어떤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는 그게 섞여져 있는 어떤 부호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다? 어떤 계산을 부호를 기준으로 앞뒤 자리를 바꿨는데도 결과가 똑같으면 그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4개를 더하는데 얘네 둘을 결합시키냐, 결합한다는 거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괄호가 왔다 갔다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하고 3을 더한 다음에 4를 더하나 3하고 4를 먼저 더한 다음에 2를 더하나 어떻겠어요? 네, 같겠죠. 그래서 덧셈은 이런 식으로 자리가, 괄호가 결합해주는 아이를 바꿔주더라도 그 아이 계산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계산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애들을 결합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3, 4를 결합을 시켜주느냐 2, 3을 결합시켜 주느냐, 하지만 계산 결과는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이럴 때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2 더하기 3 곱하기 4 이런 경우를 한번 봐줄까요? 그럼 이거는 특별히 그러니까 괄호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계산을 먼저 해주나요? 그렇죠. 곱하기 계산을 먼저 한다가 기본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저 묶어주면 이 계산은 2하고 3을 먼저 더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2하고 3을 더하면 5니까 5, 4 얘는 20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굳이 괄호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묶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3, 4를 먼저 곱하라는 의미니까 3, 4, 12, 12에다 2를 더하니까 얼마? 14. 그럼 그 계산 결과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계산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교환법칙이라는 건 자리를 바꿔줬을 때 결과가 똑같아진다.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란 건 괄호로 묶어주는 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게 결합법칙과 어떤 법칙이 또 있냐면 분배법칙이 있는데 분배법칙과 결합법칙을 좀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이란 거는 괄호가 왔다 갔다 해주는 게 결합법칙. 그럼 분배법칙은 뭐냐? 분배법칙은
집합에서도 나왔습니다. 나눠주는 게 분배죠. 그래서 분배 법칙이란 건 2 곱하기라는 아이를 3한테도 나눠주고 2 곱하기란 아이를 4한테도 똑같이 나눠준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더하기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 이게 분배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얼핏 보면 괄호가 들어가 있고 숫자나 뭐 집합을 3개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결합하고 분배하고 구분을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떤 식으로 구분해주면 되냐면 결합 법칙은 괄호가 왔다 갔다 해주는 거고 분배 법칙은 괄호를 풀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합 법칙은 또 그 사이사이의 기호들이 서로 같고 분배 법칙은 그 사이의 기호가 얘는 곱하기고 얘는 더하기 이런 식으로 다른 게 들어가죠. 그래서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 단원에서 꼭 반드시 여러분이 푸셔야 되는 문제 어떤 게 나오냐면 항등원, 역원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이제 항등원하고 역원이란 거는 기출문제 100%입니다. 기출문제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항등원이 뭔지, 역원이 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업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사실은 그냥 굉장히 그냥 이론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뭐 다루게 되는 단어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항등원, 역원이란 거는 시험 문제로 100%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해마다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항등원하고 역원이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항등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항등원하고 역원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항등원을 알아야 역원을 알 수 있고 그러면 항등원이 먼저 한번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A 동그라미 2는 이 동그라미 A랑 같다. 요거는 어떤 법칙? 동그라미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자리를 바꿨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건 문제 푸실 때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로 계산을 했건 어떤 계산을 했더니 A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말이 꼭 들어가는 거냐면 모든 A에 대하여 A가 뭐가 들어갔든지 간에 1이 들어오건 2가 들어오건 3이 들어오건 루트 2가 들어오건 i가 들어오건 어떤 i가 들어오건 계산했을 때 다시 또 그 i가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그런 아이를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항등원, 항상 똑같이 나오는 애,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어떤 아이를 만나도 계산 결과가 그 아이가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바로 요 아이, 우리가 보통 항등원은 2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아이랑 만나도 그 아이가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이 항등원 2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그 항등원을 이용해서 또 역원까지 구하게 돼요. 그래서 항등원은 뭐다? 항상 똑같이 나오게 해주는 바로 그 아이를 항등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동그라미라는 기호 대신에 이제 더하기나 곱하기나 뭐 그게 섞여 있는 어떤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A하고 2하고 더했는데 누가 나와야 된다? A가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얘가 누구지? 이걸 구하는 게 항등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모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A에 누가 들어가도 1이 들어가도 1이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애 2가 들어가도 2가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애 3이 들어가도 3이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애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그 아이가 더했는데도 그 아이가 그대로 나오게 해주려면 항상 누구랑 더해져야 될까요? 그렇죠. 0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등원은 그럼 0이구나 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요. 뭐에 대해서 더했을 때 더했는데도 그대로 나오게 해주려면 누구랑 더해야 된다? 0이랑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항등원? 요걸 기억하셔야겠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얼마다? 0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어떤 아이랑 만나도 어떤 아이랑 곱해져도 항상 그 아이가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A 나눠야 되는데 0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1 곱하기 2도 누가 나와야 돼요? 1이 그대로 나오게 해줘야 되고 2하고 만났는데도 2가 그대로 3하고 곱했는데도 3이 그대로 루트 2랑 곱했는데도 루트 2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를 만나도 그 아이가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요 2를 구하면 누가 될까요? 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등원은 1이다 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항등원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도 있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도 있고 더 복잡한 항등원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에 대한 항등원이다 라는 말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등원이란 건 항상 똑같이 나오게 해주는 i를 항등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했는데도 항상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i이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다. 곱했는데도 항상 그 i가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i를 구하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 곱셈에 대한 항등원 1.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항등원이란 건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i가 항등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원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누군가를 만나서 여기서는 항등원을 t로 표현을 했습니다. a라는 어떤 숫자가 t를 만났더니 뭐가 나오게 해줬냐면 항등원이 나오게 해줬네요. 우리가 2를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항등원은 누가 나오게 하는 거?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거.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게 항등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역원은 누가 나오게 해주는 아이다? 항등원이 나오게 해주는 아이다. 계산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항등원은 2에 대한 항등원을 물어보건 3에 대한 항등원을 물어보건 5에 대한 항등원을 물어보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항상 1입니다. 그런데 역원이라는 건 1의 역원을 물어봤느냐 2의 역원을 물어봤느냐 루트 2의 역원을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원은 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항등원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항등원은 외워버리셔도 되겠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 하지만 역원은 주어지는 숫자에 따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항상 바뀌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셔야지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덧셈에 대한 역원은 어떤 의미냐? 2라는 i랑 더했는데 누가 나오게 해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역원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역원. 2랑 더했는데 누가 나와야 돼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따라서 2의 역원은 얼마?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i랑 더했을 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항상 0이니까 0 나오게 해주는 역원을 구해야겠다. 그러면 t는 누구? 역원은 루트 3. 결국에 뭐냐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기 때문에 더했는데 0 나오게 해주는 i를 구하는 거네요. 그럼 더했을 때 0 나오려면 어떤 게 반대면 될까요? 그렇죠. 부호가 반대인 수.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역원은 뭘 바꿔준다? 덧셈에 대한 a의 역원은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게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곱셈에 대한 역원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와야겠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데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얼마였나요? 1이었네요. 그러니까 2하고 곱했더니 곱셈에 대한 항등원 1 나오게 해주는 거 누구다? 2분의 1이다. 3분의 1이라는 i랑 곱했을 때 곱셈의 항등원 1이 나오려면 누구다? 3분의 1의 역원은 3이다. 그럼 곱했더니 1 나와야 돼요. 곱했더니 1 나오려면 둘이 어떤 수면 될까요? a라는 숫자가 곱해서 1 나오려면 어떤 수? 뒤집어진 수, 역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항등원 역원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기출문제로 워낙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푸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항등원 다시 한번 정리. 항등원은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애를 찾는 거다. 근데 항등원은 일정하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항등원, 더했는데 그대로 나오게 해주려면 0이랑 넣어야 되니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다. 곱했는데도 그대로 나오게 해주려면 1이랑 곱해주면 되니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다라고 외우시면 되고, 역원이란 건 항등원 나오게 해주는 애를 찾는 거죠. 그러면 덧셈을 더했는데도 0 나오게 해주려면 부호가 반대면 된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었기 때문에 곱했는데 1 나오게 해주려면 역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등원, 역원이 이런 내용인 거 이제 아셨죠? 그 다음 절대값이 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은 고등학교 그 수학에서 뒤에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도 절대값이 들어가는 계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절대값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요 단원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로는 절대값 자체의 문제보다는 항등원이나 역원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던 문제기는 하지만, 절대값은 뭐 중요한 개념인데 뒤에서 오히려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 단원에서 절대값이 들어간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값이란 건 이렇게 숫자 앞뒤로 이렇게 짝대기 그어놓은 거, 이런 게 절대값인 건 아시죠? 그래서 절대값이란 건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그 숫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절대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리라는 게 음수가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가 잘 모르니까 200km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은 마이너스 200km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서울에서 부산이 200km면 부산에서 서울도 200km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걸어간다고 음의 값의 거리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절대값이란 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2의 절대값을 붙여놓으면 이거는 원점에서 2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원점에서 2는 2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의 절대값은 2다. 그런데 원점에서 2칸 떨어져 있는 건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도 2칸 떨어져 있는 점이 있네요. 누구?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얼마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어떤 숫자에다 절대값 붙였더니 2일 때 이 a라는 숫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2칸 떨어져 있는 점을 얘기해라.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2칸 떨어져 있는 건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도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2도 되지만 마이너스 2도 된다. 그래서 a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방정식만 되느냐? 부등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a의 절대값이 2보다 작게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이 x가 뭐 예를 들어서 2x가 4 그랬을 때 x는 그럼 2가 되겠죠? 그러면 2x가 4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x는 누구보다? 2보다 그쵸? 크다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방향이 안 바뀌는데 우리가 요 2라는 숫자 구하는 것 자체는 요 방정식에서 2 구한 거랑 계산법은 똑같죠. 부동호 방향만 잘 살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a의 절대값이 2보다 작다고 얘기하면 절대값이 2 나오는 거 알아.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거 부등식의 답도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예, 왜 그런가 볼게요. 이 2보다 작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작은 아이들의 모임을 구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거나 이 작은 아이들 그러면 오른쪽에 2 되게 하는 2 왼쪽에서 2칸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2를 경계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다라고 나온다고 해서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원점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이 아이는 원점에서 멀어지니까 마이너스 3의 거리는 3, 마이너스 4의 거리는 4 이런 식으로 오히려 2보다 커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원점 쪽으로 모아주는 범위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이 2보다 작다 그럼 2가 나오게 하는 2와 마이너스 2를 원점으로 모아주시는 범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와 2 사이 그래야지 원점과 가까워지는 범위. 그러면 a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2보다 멀어지면 되겠죠. 그럼 원점 여기를 기준으로 2보다 멀어지는 거니까 경계값 2를 기준으로 멀어지는 더 오른쪽으로 가거나 더 왼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크다라고 얘기하면 2보다는 커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범위 또는 마이너스 2를 경계로 하는 건 맞지만 원점에서 멀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해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어떻게?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다. 그래서 절대값이 2 나오게 하는 건 오른쪽에 2, 왼쪽에 마이너스 2 두 개가 된다. 그럼 절대값이 2보다 작다고 얘기하면 2칸 떨어져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원점에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작다니까 원점으로 모아주는 범위.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2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계값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멀어지는 범위니까 벌어지는 범위로 써주셔서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 요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크다라고 써주고 작다라고 써주는 개념이 아니라 거리가 작다라고 원점으로 모아주는 범위. 절대값이 크다라고 하면 원점에서 멀어지는 범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실수의 대소관계가 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의 대소관계라는 건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서 그냥 부담 없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 한번 그냥 쭉 눈으로 훑어주시면 돼요. 실수의 대소관계라는 건 뭐냐면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두 수의 관계가 어떻다?
앞에 게 크거나 뒤에 게 크거나 그거 아니면 둘이 같거나 두 수 사이에는 그런 관계 세 가지밖에 없다. A가 크든지 B가 크든지 아니면 둘이 같든지. 그 다음 두 번째 A가 B보다 큰데 B는 C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A는 누구보다 커질까요? C보다 커지겠죠. 다음 A가 B보다 크면 똑같은 수를 더해줘도 부동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 다음 A가 B보다 큰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 조심해줘야 되는 건 여기 4번하고 5번 A가 B보다 크지만 곱해주거나 나눠주는 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하고 3은 3이 2보다 큰 거 맞고 여기에다 똑같이 4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3 곱하기 4, 2 곱하기 4 부동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요? 12하고 8이니까 안 바뀌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4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3 곱하기 마이너스 4와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얘는 마이너스 8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이쪽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곱해주는 수가 음수를 곱해주면 똑같은 수를 곱하더라도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크지만 나눠주는 수 C가 양수일 때는 부동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중요한 건 항상 음수로 곱해주거나 음수를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그 다음 마지막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뺐는데 0보다 크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앞에 게 크구나.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뺐더니 0 나왔다. 그럼 둘이 똑같은 애구나. 넘기셔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둘을 뺐더니 음수가 나왔다. 그럼 뒤에 게 더 크니까 빼서 음수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루게 될 숫자들, 실수 체계에 대해서 배웠고 실수가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소수라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숫자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